유교 문화를 좀 설명을 하려합니다. 지난번 도지사로 있던 김관용 지사 때에 경북의 4대 정신의 학자들을 모아갖고 경북의 어떤 정체성을 설립을 해보자 해서 그때의 학자들이 뽑은 4가지 코드가 화랑, 성비, 호국, 새마을이에요. 근데 이 중에 화랑은 신라니까 고대로 두고, 성비는 조선이니까 중세 정신에 두고, 호국은 근대, 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기 직전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그 다음에 6.25 전쟁까지 경북이 호국의 중심이었다. 이 현대는 이 새마을 정신의 4개의 키워드를 뽑았는데 저희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도 이 승리 정신에 해당이 되겠죠. 2014년에 이때의 김관용 지사가 한국 정신의 창이라는 학자들 모아서 했던 4대 정신과 관련한 책을 만들고 금호산의 호텔에서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경북 정신, 경북 정체성 발대식을 해서 그때 이제 경북의 각종 정부지들, 그 다음 저도 필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이 4개를 얘기하면서 특히 선비 정신에서 이 올고등이라는 가치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가치를 따른다, 내 마음의 수양에 힘쓴다, 선비 정신이 타인과 더불어 선한 삶을 계획한다, 이상적 공동체를 꿈꾼다 해가 들어보세요. 서원을 건립하여 서원의 목적은 도덕적 인간을 양성한다. 경북을 대표하는 이 선비의 인물을 할 때 사실은 이분이 대표 인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좀 아쉽게도 지역연구를 주장하기가 좀 약해 보니까 연일 정신, 이 북의 쪽은 포항이 지금이거든요. 모계 쪽이 인고해갖고 이 영천 쪽입니다. 근데 인고존이 거기에 세워졌고 영천에서 이분과 연고를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포항보다는 이 홍 선생의 목포는 영천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개경에서 천재 맞아가 돌아가시고 공부를 해갖고 오면서 고향인 포항이 너무 멀어갖고 경기도에서 용인춘에서 묵고 자녀들이 그 뒤로 경기도에서 종가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경북에는 이분의 후손으로서 연구를 주장하고 하는 그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경북을 대표하는 뭔가 하는 이 집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 어른이 사실은 우리나라 성리학과 주장하는 중생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크게 연고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제가 지난주, 고지난주 2주간 중국 여행을 했어요.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 이제 추자회라 해갖고 이 추자라는 분의 고향이 우리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복건성입니다. 근데 복건성 지역을 보시면 이 중국의 가장 이 해안 따라 내려가가 밑에 지역이 광동성입니다. 그 바로 위가 복건성이에요. 이 대만 지도를 찾아보면 대만의 맞은편에 있는 중국 본토 땅이 복건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쓰는 토착대를 우리가 민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민이라는 것이 문문자에다가 불의 주자를 넣었어요. 근데 그 자가 옛날에 복건성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 민 땅 중에도 북쪽
북쪽발이 있고 남쪽발이 있어요. 남쪽이 민남이고 북쪽이 민북이죠. 근데 이 민북은 무의산이라 해서 산악지대고, 남쪽은 요즘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요. 샤먼이나 이런 평야고 바닷가지. 근데 이쪽에 있던,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대만으로 쪽에 많이 건너가면서 민나무가 대만의 이 고유가 된 거죠. 근데 그 민북이라는 곳에, 즉 무의산 지역에 주자가 태어나고 자라고 돌아가셨어요. 이 복건성 쪽으로 중국의 본문화가 내려온 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게 외세의 세력에 의해 할 수 없이 그래 된 게, 북송 때의 황하유역이 개봉에 도움을 했는데 금나라라고 만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황제하고 황제 부인, 황제 마다들이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거기에서 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억지로 살아남아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양자강이라는 장강 이남으로 도망을 가가 지금 항주로 알려져 있는 곳에 거기에 도읍을 정해가 나라를 이룬 게 이게 남송. 위에 개봉에 있던 게 북송이에요. 자, 위에 수도가 있는 북송 시대에는 유학의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황하유역입니다. 낙양, 장안으로 알려진 시안, 요 땅들이 전부 개봉 학자들의 중심이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정인천, 정명도 이런 분들이 북송의 학자인데 전부 낙양 출신입니다. 근데 남송으로 내려오고는 북송은 오랑캐 땅, 정벌된 땅이라 해가 학문의 정통성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양자강 이남. 그러면서 그때의 거기에서 가장 학문이 왕성했던 지역이 복건성입니다. 거기 주자가 태어나고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국제 주자학회가 열리고 제가 발표를 갔어요. 발표한 중에 내용 중에 제가 포은 선생은 한국의 주자 성리학 얘기하면서 포은 선생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초기에 주자학을 처음 수용해 온 분은 알고 계시죠? 안양이라는 거예요. 소수조원의 모습. 안양이라는 분이지만 그 안양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주자학을 수용해 온 내용들을 소개하고 자기가 익히는 게 중심이었다면 우리 시대의 주자학을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은 포은 선생. 그리고 포은 선생이 만약에 철퇴 맞아갖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학문적인 위상이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퇴계율곡에 의해 보면 한국 주자의 중심처럼 얘기가 되죠. 그 밑에는 오히려 조선 살인파의 그 중심으로 양필제를 칩니다. 근데 학문적인 영향이나 당시의 벼슬을 보면 포옹과 양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끝입니다. 양은 그때 벼슬도 말단 간직에 머물렀고 학문적인 위상도 그때는 크지 않아요. 양이 요즘 말하면 국립대학에 공부하고 있을 때 거기에 교수를 누가 했냐면 포옹이 했어요. 그 양과 포옹의 관계는 사제관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학문도 더 발전시켰을 거고 또 제자들, 학파도 더 이루어냈을 거기 때문에 엄청난 학문적 위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만 아쉽게도 돌아가신 뒤에 또 후손들이 운구회가 그 시신을 고향까지, 경북까지 못 모시고 오고 경기도 쪽에 중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의 학통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분의 그 학문적 위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는 단신가해가
충신의 상징으로만 여기지만 승리한 유학에 있어서 주작에 있어서 당대 우리나라 1인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해동의 학문 도학 주작을 처음으로 우리식으로 개창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최미전일 때 꿈이 모산 입구에 세워져 있죠. 고사리를 뜯어먹고서 대기와 숙제를 기리는 양길제가 살던 공부하는 곳이다가 최미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이 주작을 수용해 온 안양이라는 분을 모시면서 오늘 주세봉 선생이 안양의 고향인 풍기 요즘은 영주시에 들어가 있죠. 영주시 수문에다가 세운 게 이게 수수입니다. 원래는 백운동 서원인데 퇴계가 임금에게 이 액자를 형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국가에서 형판을 내릴 때 이름을 바꾸어갖고 소수란 얘기를 줬어요. 소수사. 이게 다 이제 경북과 유교의 연고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국가마다 유산을 등재를 시키려고 해요. 왜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 그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그 무리산 학회에 갔더니 거기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이 많아요. 근데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은 가는 도로 입구부터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로 이 도로의 구분선이 이 주황선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서원이 들어갔어요. 서원이 2019년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떨어지고 재수해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왜 떨어졌냐면 자, 중국에도 서원이 있고 베트남에도 서원이 있고 유교국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에 한국 서원만 등재할 만한 충고가 뭔가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 나라 문화의 특색이 있어야 돼요.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오제. 중국이 단오의 시초인데도 중국이 단오제를 유네스코 등재시키기 전에 우리나라에 강릉 단오제가 먼저 돼버렸어. 중국인들이 막 흥미하시고 한국인들, 한국놈들 우리 거 다 도용해 갔다.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볼 때 중국인들은 그 단오제를 기원이 자기라고 자기네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아마 다시 중국도 등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고유 색깔을 설명해 내지 못했어요. 근데 강릉 단오제는 분명히 단오제의 기원은 중국이지만 강릉만의 고유한 색깔, 한국만의 고유한 색깔을 거기에 설명을 잘했거든요. 등재가 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떨어져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서원을 등재시키려고 할 때 뭐를 갖고 묶었느냐 하면 바로 남계, 옥산, 소수부태가 9개 이거를 묶었어요. 이 서원을 묶으면서 묶는 핵심으로 뭐를 보세요. 안양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주작을 수용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남계, 옥산, 도산, 피란, 도동 요 서원들은 다 뭐냐면 초기,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5 유학자, 조선 오인입니다. 그분들을 모시는 서원을 여기에 뽑았고 그 다음에 김인후, 하서 김인후, 그 다음에 정읍의 최치원, 문산 김장세 요분들도 다 나중에 앞으로 뒤로 해가 시기는 다르지만 지금 문묘에 가면 다 배양된 분들. 이 문묘에 배양된 인물이고 문묘에 배양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을
길에 있는 성원이 병산성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되게 제자이자 병산성원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주회가 우리가 됐어요. 근데 중국의 성원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보았더니 중국인들이 대기질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시기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을 때려갖고 추자의 서원이라 하면서 몇 해 전만 해도 빈터밖에 없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공헌을 해내요. 보정서원하고 몇 개 서원. 근데 제가 볼 때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요? 유네스코에서 어떤 거를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는 역사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산서원에 가면 초기에 선생님이 사시던 그 방 그 집 규모가 그대로 있습니다. 뒤에 허물어지고 복원을 해도 처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 복원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 지금 성 복원하는 크기만 키워줍니다. 궁궐처럼. 막 들어가는데 막 그냥 미약적인 거예요. 근데 그래 해가는 안 되죠. 옛날에 하다못해 주주돌이라도 파갖고 그 규모를 따라갖고 옛날에 여기에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나라 또는 송나라 시대에 이 서원의 양식이 어떤가 그거를 나름으로 연구해갖고 초기의 양식과 전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건데 쇠가 지금 막 크기만 키웁니다. 근데 여기 서원들은 전부 초기의 모습이 뒤에 새로 짓기는 했지만 처음 지을 때 역사도 오래되었고 초기의 모습들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서원이에요. 그래가 여기에 9개가 다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이게 한국으로는 14번째 등재된 유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소수, 남계, 옥산, 부산 쭉 가보시면요. 경상도에 있는 서원이 소수, 옥산, 부산, 도동, 병산 5개, 9개 중에 5개, 반이요. 그 중에도 경북에 있는 게 여기에 나오는 남계서원, 남계 하나, 둘, 셋, 넷, 5 중에 남계 빼면 6개다. 소수 남계까지. 남계 빼면 소수 다시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 중에 경상도가 5개인데 경북에 있는 게 남계 빼고 4개가 무려 경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경북이 유학의 도시이고 서원의 도시인 거죠.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 정도 들으시는 분은 계기가 되면 이 9개 서원 정도는 한번 답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이 지역 가까이 가시면 이 서울도 답사하고 하면 꽤 유학 공부가 좀 깊어지는 게 자,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사색당타라 하면요. 원래는 노론소론 남의 부기는 사색당타라. 원래는 역사에 배워보면 선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서인 쪽에는 경기도와 또는 호남이 아니고 벌써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사람들 주로 여기에 지지를 해서 기호학파라. 동해는 영남 쪽의 사람이 주로 있다 해서 영남학파라 했죠. 근데 이게 뒤시대가는 아니에요.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구분되고 동해는 남인과 북인으로 구분이 되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이 영남에서 북인은 남경 조식을 따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광해군 쫓겨나고 나서는 북인도 많습니다. 왜요? 이분들이 다 광해군을 지지했거든요. 인조반정 이후에는 남인만이 거의 살아남았다. 영남하면 그리고 노론소론도
보다 뭐 이렇게 경쟁은 하지만 노름이 주축입니다. 을사보조약 때 조선을 팔았다는 그 5 공적들이 전부 다 팔아는 노름들. 그래서 기본은 영락남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퇴계의 제자들이 남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영남에서는 전부 퇴계의 제자가 아니면 제자의 제자의 제자, 퇴계 학파의 일환이죠. 그리고 영남에서는 이 도산서원이라는 것은 학파의 중심 역할을 한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남학파를 할 때는 영남사주파, 남녀파, 퇴계파, 한류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은 퇴계학파입니다. 한류라는 말을 못 들은 분도 계실 건데 한강정국, 여건장현과 두 분을 학회가 줄여서 한강과 여건, 한류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항 쪽에는 이분들 제자가 많아요. 특히 여건 제자들이 많아요. 연일주.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여건 선생이 그 어디에 와가 임진난 피난가하고 많이 오래 기거했나마 지금은 이게 이제 그 포항에 들어왔는 것인데 옛날 기록으로는 영천이라 했어요. 그 지금 죽장면에 있는 이방소원 들어보셨죠? 그 이방소원이 바로 이 여건 장현광 선생의 그 제자들이 세운 소원이에요. 그 이방소원 위치에 영원히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천과 포항 쪽은 이분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남학파는 이쪽 세력도 기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살인파 하면 이거는 이제 후구파와 대척점에 있었던 분들이 있고 이런 거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거는 반드시 애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조선을 대표하는 5형이 이게 이제 어디 보면 이 학파와 성비를 이루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자기 학품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양반을 따지고 학자를 따지고 있어요. 거기에 일두정협상, 한원당 김경필, 정암조광조, 해제연적, 태계이 왔는데 정암조광조 빼고는 4분이 다 영남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영남을 인재의 보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4분 중에서도 1등 빼고 붉은 글씨 3분이 있다. 경북의 분이에요. 그리고 경북이라는 것을, 경상도라는 것을 인재의 곳간이라 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유학이라고 해서 조선조의 남학자들 전부 이 5번 중에 어디든 한 군데 주고돼요. 퇴계는 이분에게 비교적 가까이 학통을 잇게 되고 율곡은 이분의 학통을 가까이 잇게 돼요. 기고하고 영남할 것 없이 다 이분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남에 있는 유민들은 당연히 일두 선생을 많이 목표해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서원 중에 좋아하는 풍광을 좋아하는 병산서원입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난 산불하고 또 그 앞서 난 산불에 2번을 이 서원의 앞에 있는 이 산이 병산이거든요. 이게 다 타버렸어요. 이거 타기 전에 산불 나기 전에 풍광 사진인데 요즘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요즘은 안 가요. 근데 여기에 앉아갖고 보면 이 만대루하고 이 만대루는 우리나라 누각의 이 민간 누각 중에 크기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앞에 보는 병상, 낙동강,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낙동강의 이 물줄기하고 백사장 너무 많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오면 반드시 여기에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키고 제가 하는데 지금 450주년 그 도산서원
사획받은지 기념비가 해갖고 안동에서 그 외국 학자들을 초청해갖고 지금 그 학술 대회를 11월 이달 7일 날 열어요. 그래가 6일 날 상해에서 대구에가 5명의 중국 학자들이 서원을 전공하는 서원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하고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장 교수 이번에 가면 꼭 봤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그런 강의하는 그 시간하고 잘 안 맞아서 들어오시는 날 6일 날 공항에 가갖고 공항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선물이나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 일정표를 좀 달아줬더니 역시 둘째 날 학회하고 셋째 날 답사포수 중 병사선이 참 불만 안 나고 지금 또 조금 그 단풍 드는 계절이 다가오고 해가 참 아름다운 때인데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을 모신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퇴계 선생의 복장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복장이 이 복장이에요. 그렇죠? 쓰고 계신 모자가 복근, 입고 계신 옷이 신의라고 하는 옷인데 이게 유학자의 전통적인 복장이에요. 누구로부터 따왔냐? 주작.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주작을 그렇게 숭상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무이산 국제학술대에 가봐도 주작 사진하고 퇴계 사진을 같이 두고 그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율곡도 이런 복장을 하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복장을 즐겨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보면 퇴계는 이 모자는 안 쓰셨다. 평소 기록에 뭐라고 나오느냐? 퇴계 선생 은행록에 보면은 김정일이라는 제자 학공 선생이 있었어요. 김치계라는 제자가 복근을 쓰고 계신 모자가 신문을 그 옷을 만들어 보내자. 옛날에는 제자들이 선생이 쓰는 모자, 입는 옷, 심지어 신는 버섯까지 만들어가 보내는 게 이렇게 흔한 얘기였어요. 여기에도 뭐 교직이 계시다, 은퇴한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스승의 날이 욕스러운 날이라 해요. 아예 뭐 초등학교 학생들 임시 행사하고 오지 말아가지고 무슨 선생을 범죄인 비스무리하게 대학에서 교수들 공부하고 청정교육 하는데 기념남도 뭐 이렇게 부패받는 거예요. 자판기 커피도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학생과 각과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청렴을 훼손한다. 그 교육의 내용과 같이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예가 있었죠. 제자가 선생님 모자와 옷을 보내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근은, 모자는 승려들이 쓰는 마치 두번 같아서 우리가 쓰기에 흔치 못하다. 라고 하고 옷은 받아 입고 대신 모자는 뭘 썼냐? 정자관을 썼어요. 정인천 선생님이 평소 쓰던 모자라고 정자관인데 5,000원짜리에 율곡 선생님이 쓰고 계신 삐죽삐죽한 가. 이게 정자관. 그래서 퇴계 선생 종가 옆에 선비 수련원에 퇴계 동상을 만들면서 여기는 제대로 했어요. 여기는 정자관을 쓰신 거로 보정했습니다. 이에 시위를 입고 정자관을 쓰셨다. 나이 드신 뒤 홀로 계실 때도 이와 같았는데 손님이 오면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셨다. 이게 퇴계 선생의 평소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화가가 제대로 보정 안 하고 또 전문학자에게 물어보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이 두 번 같아가 마음이 편치 않다가 안 쓰셨다는 복권을 쓰신 거예요. 자, 이제 본론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나? 이거는 당나라 시기부터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또는 선생이 어떤 분이 수양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당나라 때에는 뭐였냐면 이 궁궐에 있던 서적, 책의 편수처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라는 이 집현전, 왕궁에 있는 그 기능 붙은 걸 집현전 서원이라고 했던 데에서 명칭을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서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송나라 때에 들어왔습니다. 지방의 사수, 두 자예요. 우리나라 서원이 많지만 한양도읍 안에는 서원이 없어요. 왜요? 거기는 성균관이 있고 거기는 향교가 있고 거기만 돼요. 지방에 있다 사숙이라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는 어떤 분을 두고 거기에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을 잇는 거예요. 직접 배우기보다는 이건 퇴계 선생의 그 한참 아랫대의 사람들도 퇴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원에서 퇴계가 쓴 책과 유교 경전들을 공부하고 이 사숙이죠. 자, 근데 이제 송나라 때 수양, 석고, 안목, 백록 여기 중국의 4대 서원이에요. 송나라. 나중에는 이게 이제 좀 약화되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크게 남아있고 실제 활동되는 게 안목성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장가계 구경 많이 가잖아요. 이 중국에 어디가 제일 볼 것 있는 말이 많은데 사람마다 다른데 자연 경치의 최고는 장가계입니다. 제가 그 산, 풍광. 이 장가계를 가게 되면 옛날엔 직항이 없었어요. 지금 직항이 있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가느냐면 장사에 거쳐갖고 장사에 내려갖고 1박하고 기차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장사에서 크게 볼 게 없어요. 두 개를 딱 가요. 한 개가 안목성원이고 나머지 한 개가 마왕태 박물관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한 개도 없어요. 왜? 안목성원 가봤자 성원이 이래 돼요. 그리고 마왕태라는 것은 한나라 초기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임금의 무덤을 발굴했어요. 이게 마왕이에요. 때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발굴했는데 기가 차게 뭐가 나오냐? 백서, 비단에다 쓴 책이 나오는 그림. 이게 몇 년 됐냐? 2100년 된 사서상경이 딱 튀어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여기 계실 건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보던 그 성경하고 얼마나 일치할까? 그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파들이 쿰란이라 해가 사해가 있는 부분에 쿰란 동굴, 거기가 건조하다 보니 동굴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목동이 염소를 잃어버린 염소 찾아갖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단지가 있어요. 단지를 걸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던 성경이 아닙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로마군이 침입을 하자 겁나갖고 단지에 묻어두고 도망을 가고 뒤에 다시 못 오고 끝나버려요. 2000년 동안 그때 보던 양피지, 양의 가득해지는 성경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가 그게 언제냐면 1960년 전입니다. 성경 고고하기 완전히 그때부터 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학자들이 요 구절은 옛날에 없었을 거다. 후대에 붙었을 거다. 이사에서 요 구절은 틀리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던 성경이 탁 튀어나오니까 누가 맞고 오는 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99%가 같은 2000년의 성경하고 지금 성경이 99%가 같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마왕태 백서에
비단의 노자 도덕경이 튀어나왔어요. 도덕경 갖고 그 사상에 대해서 후대에 만든 부분, 전대에 만든 부분 논란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거를 2100년 전에 거를 딱 비교를 하니까 지금하고 몇 퍼센트가 같으냐? 80%.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후대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게 나오는 거야.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곽천 초간이라 해가 곽천이라는 마을에 초간 풀잎에다가 쓴 경전이 무덤 발굴하다 나왔어요. 이거 200년 더 올라가요. 2300년짜리. 거기에 보니까 노자도덕경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몇 프로 받느냐? 70%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그 동양 경전의, 유교 경전의 고고학적 발굴의 시작에 엄청난 혁신을 준 게 마왕패 박물관이에요. 그게 장사에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나도 그런 모르지. 또 하나 안목서원이라는 것은 천년된 서원, 학교입니다. 여기도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두 곳을 이 장가게 가는 관광객들에게 가서 둘러보는데 일반인들이 물어보겠어요. 방문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그런 쪽으로 갈 기회가 있다면, 장사에 간다면 이 두 곳을 꼭 가보세요. 마왕패 박물관, 안목서원. 그 안목서원이 중국 4대 서원 중에 하나고, 이것도 언제 생겼다고요? 송나라 때 생겼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백록동 서원. 이거는 왜 유명하냐? 주자가 이 서원을 만들었어요. 주자의 제자들이 여기서 강학을 했어요. 그리고 안목서원은 주자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주자가 친구 찾아가서 여기에 그 장사의 옛날 요즘식으로 하는 시장을 했거든요. 주자가. 그때 안목서원을 가갖고 여기에 요즘 말하면 교장으로 있던 친구와 함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기록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전부 주자하고 관련되는데 특히 백록동 서원은 주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의 모든 서원에 가면 뭐가 붙어 있냐면 학칙이 붙어 있어요. 그 학칙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록동규라고 나왔어요. 또는 백록동 서원규. 무슨 말이냐면 이 백록동 서원에 주자가 학생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 학칙이 있어요. 그거를 조선시대 그대로 갖고 와갖고 어느 서원이나 다 붙여두고 그대로 합니다. 그만큼 이 백록동 서원은 조선시대 학자들에게도 중요한 곳이다. 이 백록동 서원은 그래도 조촐하게 엄청나게만 그거를 포장하지 않고 요 옛날 규모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 정확지는 다른 학문의 무리가 해갖고 백록동 서원 일부가 사진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은요, 여러분들 그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은 구분하세요. 1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가장 앞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도산서당이에요. 도산서당은 퇴계 생전에 퇴계가 직접 사시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도산서당 옆에 건물이 있어요. 노문장사. 그것도 퇴계 당시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학생들 기숙사. 그리고 그 뒷블럭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 큰 건물들이 있는 도산서원은 퇴계 당시에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건 다 퇴계 사후에 지은 겁니다. 이 서원이라고 이름 붙은 건물은 거기에서 모시는 선생이 살았을 때 지어진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돌아가신 뒤에 그분을 모십니다. 제자들. 이 도산서원도 퇴계가 돌아가신 지 4년 뒤에, 퇴계가 157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574년 선조 7년에
지방위인의 공의로 회계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조산 서당 뒤편에 창건했다. 이 창건했는 서원을 창건하는 가장 큰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가 뭐예요? 위패를 모시는. 태계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 이게 첫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강학, 학문하는 기능. 그리고 1575년에 한 해 뒤에 선조가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을 내요. 이게 사액서원이에요. 사액서원은 요즘 말로 하면 굳이 구분하면 고등학교로 이야기한다면 국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중 국가에서 인정한 서원이 사액서원. 일반 서원 중에도 이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면 격의한 건 높죠. 여기에도 보면 1575년에 사액을 받았다니까 요게 2025년 올해로부터 빼면 딱 450주년이죠. 자, 그 다음에 요 형판이 만력 3년 6월 선사 이렇게 적혔는데 선조 1575년 6월이라는 뜻입니다. 편액을 내렸는데 이게 한석봉의 친필입니다. 보통 검은 배경에 흰 글씨들이 많은데 여기는 흰 배경에 검은 글씨 없었죠. 요 글자들을 보면 뭐 우스갯소리들 재미난 얘기를 이게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한석봉이 임금한테 쓰다 보니까 도산서원 하는 말을 듣고 긴장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한 획이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답사가면 문화예술사들한테 명상을 들을 거고 근데 저는 국글씨를 잘 몰라갖고 진짜 그런가 싶었더니 쓰는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았더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가 좀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요게 불안하다. 요게. 우리 학생들에게 물으면 교수님 여기 쓰다만 끝에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이 도자가 여기 안에 있는 게 또 요즘 쓴 거하고 다른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어깨선이 좀 면벽치 보면 좀 어색하다. 뭐해서 그런지 저도 지금 자, 도산서원 역사를 보면 흥선대원군 때 아시다시피 서원 7패가 하고 전국에서 몇 개만 남았고요. 47개만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당연히 도산서원도 살아남았죠. 이 전국의 많은 서원 중에 대표되는 서원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선은 대원군 때 회철되지 않은 이 47개 서원 인가 아닌가를 참고하는 겁니다. 1963년에 도산서원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69년에 도산서원 그 일대가 전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봄과 가을에 향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는 하진 않지만 선비수련원하고 연계가 되어갖고 선비수련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서원을 탐방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참사까지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서원의 건물들에 나오는 이름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그 건물들이 상덕사, 진교당, 한존재, 동대서재, 광룡실, 장판각, 부산서당, 영락서재, 농문정사, 정사청, 옥진가 이런 이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이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전부 유교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다음에 부산 서원 아니고 다른 서원에 가도 이런 이름들을 흔히 인용을 하거든요. 아, 저건 무슨 뜻이구나 아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서원 경매 배치본인데요. 여기에 초록색은 전쟁 당시에 있었던 유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은 전부 이 후대에 만든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어디 있었던 고수들이 있어요. 제가 안동 시내에서 안동 시민들을 위한 강의, 국학 강의가 한 번 하는데 한 분이 천년도에 관여하고 또 전통문화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하는 분이 계세요. 강의 마치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태계 선생님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는 후대에서 있으면 학생들이 밥은 어디서 먹었습니까? 밥은 어디서? 쉽게 얘기하면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그래서 제가 놓친 게 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요 도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만들어둔 걸 편의상 갖고 왔는데 꼼꼼히 안 따져봤거든요. 보세요. 요 도산서당이 태계 당시에 선생이 직접 머물렀던 여러분들 답사가시는 제일 중요한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농정사 영락서대 이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묵는 기숙사예요. 요거는 태계하고 합심해가 지었는데 이 영락서대는 제자 아버지 한 사람이 요거를 아들이 입학한 걸 기념해가지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용준 씨는 재밌게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농사만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 입학이다. 논문을 하고 있지만 기부하고 입학시킨 건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제 지어준 거죠. 이 건물이 그때 있었던 거는 도산서당, 농정사, 영락서대 3개. 석간대, 운영대, 천연대, 열정, 저루사 이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유적이에요. 예를 들어 열정 같은 막 우물이고 정우당은 도산서당 바로 앞에 있는 연못, 작은 연못이에요. 그 다음 몽천 샘물이고 저루사는 매난국축 4개를 심어놓은 동산이고 또 운영대는 청광운영대가 태계선생님 천연대 운영대는 여기 공부하시다가 한가로 산책하시던 그런 유적들이에요. 건물이 이거 3개인데 농정사 영락서대 가면 식당이 없어요. 밥 한 대가 없어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어디서 하고 식사는 어디서 했단 말이고 근데 흔히 그 역할을 고직사에서 이 고직사라는 게 이게 식당 기능입니다. 근데 하고직사는 상고직사가 또 있죠. 고직사가 2개 있는데 이 고직사가 나중에 서원이 만들어지고 이 고직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밥을 했는데 이상하게 고직사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 하고직사가 옛날에 어디에 있었나? 여기 있어, 중간에. 도산서당하고 농정사 사이에 하고직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했는데 여기에 정문을 이리 내면서 여기에 있던 하고직사를 이 위로 옮겨다 지금. 고수인 거예요, 역시. 그래 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요래 해갖고 이래 됐다 했더니 이분도 이제 고맙다면서 자기가 외지에서 사람들이 문화해설사로 하는데 궁금했는데 교수님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메일이 왔더라고요. 요 그림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쉬는 시간에 잠자리 집회 있으면
뒷면에 한번 내어두고 도산서원 그거는 현재 정선이 그린 달라고 소개합니다만 당시에 조선 후기에 그린 그 당시 도산서원의 모습이니까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씩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